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2부에서는요. 한 주간에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들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여러분들 이 시기에도 저희가 수익 낼 수 있도록 알짜배기 물건들 챙겨왔으니까요.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전문가 힘이 필요하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합니다. 네, 어떠한 전문가보다도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팀장입니다. 늘 여러분들의 부와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발빠르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찬찬히 좀 지켜봐 주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인 이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벌고 잘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알짜배기 물건들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양승묵 팀장님과 함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한 주간에 전체적으로 있었던 소식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이제 짚어드렸던 내용인데 특히 금천, 구로, 도봉 등 이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많이들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21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팀장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 시황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짚어보고 그리고 또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계속 주마다 제가 시황을 짚어드릴 텐데요. 부동산의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에는 시황을 짚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움직이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자료는 지난달이죠. 11월 달 23일에 나왔는 건데요. 오늘 이제 30일자로 또 국민은행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요거는 지지난주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요. 좀 바뀌었습니다. 부산이 여전히 이쪽 보시면 부산이 현재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 진구가 지지난주까지는 1위였는데 지난주까지는 보니까 이제 강서구 지역이 가장 많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이 굉장히 상승률이 높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울산 남구, 전통적으로 울산에서는 남구가 가장 비싼 곳이죠. 이 울산 남구가 지방장이 지금 활활 타고 있는 중입니다. 울산 남구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김포는 지금 현재 좀 이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약간의 하락은 아니고 그 좀 상승률이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파주가 많이 올랐다.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일산, 고양시, 일산 그리고 일산 동구, 서구 할 것 없이 많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일산 서구가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락률을 보면 동두천이 수도권 내에서는 동두천이 유일하게 좀 하락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 동두천은 일단 현재까지는 상승폭 없이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변동이 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동두천마저도 나중에는 좀 더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간단하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 흘러가다가 지방으로 흘러가다가 또 지방이 높아지면 당연히 또 서울 쪽이 수도권 쪽이 또 쌓여 보이겠죠. 그래서 또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분명히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황을 짚어보고 한번 향후의 투자처를 어디로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전세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뭐 떨어지는 지역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고 목포와 과천은 뭐 아시다시피 뭐 프로지오 서밋이나 들어오는 물량들이 많죠. 역시 맞습니다. 이제 공급에 장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급량이 많이 쏟아지니까 전세가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나 이제 하락률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조만간 또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지난주도 보셨겠지만 지금 서울은 마찬가지로 불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서울에 보시면 전국적으로 지금 0.43포인트 정도 올랐고 그리고 서울의 지금 현재는 강북이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쭉 지켜보시면 뭐 노도강이라 그랬죠. 강북하고 노원하고 도봉구 이쪽 일대에 상승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률이 높고요. 또 금천구, 구로, 금천 뭐 할 것 없이 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을 이곳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해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매매가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피로도가 굉장히 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르겠나 그런 이 말에 일단 의심도 해볼 수 있었는데 웬걸 어쨌든 전세난이 터지게 되면서 임대차 입법이죠. 전세난이 터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전세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매매가와의 가격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기존보다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또한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매매가를 또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매매가가 밀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세난에 대한 대책이 풀리지 않는 이상에는 향후 이 유동성 장에서 일단은 계속해서 매매가는 조금 더 조금씩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경기도 일대입니다. 경기도 일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쭉 보시면 일산이죠. 일산이 좀 더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산이 분당 뭐 일기 신도시 내에서는 일기 신도시들을 비교했을 때는 일산 지역이 굉장히 가격이 오르지 않았었죠. 이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 할 것 없이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드디어 일산에 계신 분들은 좀 웃음이 빵긋하시게 되겠죠. 자,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가격이 올랐으면 나중에 향후에 만약에 가격이 뭐 조정장이 온다 하더라도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일산은 전통적으로 좀 사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전세가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가율이 더 높아지는 만큼 매매가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용인의 처인구 쪽이 좀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포죠. 김포 지역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제 일단 지난번 조정장이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어쨌든 조금 더 상승폭이 조금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가는 마찬가지로 매우 오르고 있는 지역이고요. 광역시 또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부산, 특히나 부산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해운대, 전통적으로 부천이죠. 해운대가 계속 매우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진한 상태고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을 이번 주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계속 오르고 있다. 그리고 주변으로 이제 번져나가는 형태죠. 번져나가는 형태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지금 강서구가 전통적인 부산에서 치면 외곽에 있는 변두리 지역이 있습니다. 변두리 지역이 있는데 이 지금 2.02포인트가 지금 현재 2.02%가 11월 23일까지 나와 있는데요. 11월 30일자를 보시면 이게 또 한 3%포인트 높아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쌌던 지역이 너무 싸 보이니까 이제 그쪽 지역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거기다 실수요까지 받쳐주니까 그야말로 폭등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광역시 매매가도 뭐 쭉 살펴보시면 크게 진한 색깔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대전도 좀 비싼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 울산, 특히나 울산의 남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매매 가격들, 지방도 뭐 어느 한 구역 뺄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붉은색으로 상승상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전세가가 이렇게 받쳐주니까 높아지니까 당연히 매매가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겠죠. 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현재 시황은 그렇습니다. 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제주도마저도 지금 현재 제주도가 계속해서 하락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으니까 제주도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현재 지역에 뭐 전화를 하신다든지 해서 한번 가보시다든지 해서 이 흐름을 보시고 조금 더 재빠르게 부산, 제주도 지역에 한번 투자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뭐 누구든 다 예측을 하죠. 2021년 내년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폭락 없이 상승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시중의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기 때문이죠. 그거와 관련해서 KDI,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개발연구원이죠. 한국개발연구원,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냥 싱크탱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경제 전망 분석 보고서에 하나 실려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11월 달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 효과와 코로나19가 왔는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의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상황,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주택 가격은 또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짚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우리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이렇게 위기고 아직까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듯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 실물 경기의 회복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자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에 대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이 내용들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죠. 코로나19 19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부문의 유동성 수요가 확대된 가운데 이에 대응한 확장적 통화 그리고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이죠. 금융 안전 정책으로 해서 통화 공급이 늘어난 데 주요 원인이 있다라고 짚어놨습니다. 자, 이 통화정책, 재정정책 간단하게 우리 경제 상식으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통화정책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 정책을 활용을 합니다. 하나는 통화정책이고요. 또 하나는 재정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 시중의 중앙은행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입니다. 이 중앙은행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페더라고 그러죠. 미 연준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입니다. 발권력을 가지는 은행이죠. 중앙은행이고 정부 재정정책은 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일단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경제가 상향이 침체되었을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재할인율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지급 비율을 낮춘다든지 해서 일단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이고요. 재정정책은 정부가 세율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로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 정책이 두 가지가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 통화정책을 기본적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금리를 낮춘단 말이죠. 금리를 지금 현재 제로금리 시대 아닙니까? 금리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기업에서는 대출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대출을 많이 하게 되겠죠. 대출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설비 같은 데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투자를 하게 되고 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고용을 증가시킵니다. 고용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고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아지겠죠.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증가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게 되겠죠. 소비가 늘어나면 그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많이 해달라고 공급에 대한 요청이 들어가겠죠. 공급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많이 공급이 요청이 되면 또 설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요.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또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형태로 돈을 준단 말이죠. 돈을 주면 소비가 증가됩니다. 소비가 증가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되면 공급에 대한 요청이 증가될 거고요. 공급에 대한 요청이 증가되면 당연히 또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의 경기를 일으켜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인데요. 이런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안 될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으로 안 될 때 이제 비전통적인 양적 완화라는 것을 하죠. 직접적으로 돈을 많이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도 낮췄는데도 금리로 인한 대출이 안 일어나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통화량을 많이 풀어가지고 일단 경기를 살린다는 것인데요. 너무 장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이로 인해서 이렇게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 가능한 통화량이 확대가 됩니다. 이 통화량이 많이 확대가 되면 시장에 보는 통화가 많이 풀리게 되면 그로 인한 신용통화, 즉 M2라고 하는 것은 광역적인 광의의 통화인데요. 이 광의의 통화는 약 한 14배에서 15배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7%가 되는데요. 이 7%가 계산을 해보면 약 한 14배에서 15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는 통화가 이렇게 보는 통화마저도 증가를 하는데 광의 통화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4배에서 15배 정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중의 통화량이 그만큼 많이 풀린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광의 통화량 기사를 보면 한 3,11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0조가 넘는 금액이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금액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산시장으로 들어가겠죠. 자산시장으로 들어가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들어갈 텐데 주식 같은 경우는 비교적 불안정 자산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주택시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놨는데요.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난년이죠. 2019년에 연간 한 7%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9.5%로 상승했는 상태고요. 가계 부분이나 기업 부분도 약 한 2배 정도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가 지금 과거에 1.25%에서 지금 0.5%까지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는 상태에다가 정부에서 네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거의 한 60조 정도 됩니다. 60조 정도 되고 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82조 원을 풀었습니다. RPMA까지 치면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약 한 200조 정도를 시중에다 풀었는 상태입니다. 200조를 풀었다 그러면 14배에서 15배 된다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는 거죠. 3천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통화량이 공급되고 통화 공급의 증가는 당연히 물가를 상승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부문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문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수록 가격보다는 물량이 증가하게 되고 가격 탄력성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자 물량보다는 가격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경제적인 내용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급이 가격 탄력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공급을 다시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면 빵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렸단 말이죠. 그래서 통화량이 많이 풀렸으니까 살 수 있는 돈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빵을 많이 살려고 그러겠죠. 빵을 많이 살려고 하는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수요 그래프죠. 수요 그래프가 증가를 하게 되면 공급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 얼마든지 공급을 많이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풀어줄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가격은 변동이 없고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만큼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팔아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본적인 소득을 많이 갖고 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이 가격 탄력적인 공급 부분에 대한 그래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요에 대응해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빵과 같습니다. 빵처럼. 빵이라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이따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빵처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은 변동이 거의 없고 그냥 공급량만 늘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이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요가 아무리 증가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재화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게 바로 이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파트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3년 정도의 기간은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공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자, 통화량이 많이 시중에 풀려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간다는 거죠. 많이 증가를 했는데 공급은 더 이상 증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탄력적이면 이렇게 해서 공급이 이렇게 증가를 할 수가 있는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비처럼 이렇게 내리죠. 그래서 비탄력 그래프는 항상 공급이 서 있습니다. 공급은 증가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원래 균형 가격 얘기했는데 균형 가격이 이쪽으로 차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만큼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그래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론적인 구조입니다. 그게 바로 아파트 시장이고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통화량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냥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은 특히나 잘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혀 공급이 증가할 수 없도록 그런 공급이 꽉 막혀 있는 상태죠. 분상제라든지 뭐 재건축 재개발을 다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지금 공급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통화량이 더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되면 또 통화량이 더 풀려요. 그래 통화량이 더 풀리면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빵 얘기가 났죠. 김현미 장관이 지난 7월달, 8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전세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전세 안정 대책이 전혀 먹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렇게 얘기하죠. 김 장관께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못 만든다는 것이죠. 본인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알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했었죠.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다가 결국에는 빵이라면 밤이라도 새워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자, 어쨌든 김현미 장관께서는 아까 속보도 보니까 오늘 장관이 교체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창흠 내정자가 이제 내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주택 시장에 좀 더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 아무래도 좀 안정화를 찾기를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공급이 통화량이 많이 공급됩니다. 이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통화량 공급이 증가할 때는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큰 폭으로 반응하였고 주가 지수의 반응은 유의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주가는 통화량 증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더라.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더라. 하지만 주택 가격은 굉장한 상관관계를 보이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통화량이 1%만 딱 증가를 하더라도 자, 한 4분기 만에 약 한 주택 가격은 1% 정도로 같이 상승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공급되면 주택 가격이 당연히 상승을 한다. 이 내용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광의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 주식 가격은 이렇게 오늘 3월에도 있었죠.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통화량의 증가는 크게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주택 가격은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즉 결국에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주택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비탄력적인 아파트 공급 같은 부분에서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주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KDI가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결국에는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어쩔 수 없이 경기 개선을 위한다면 실무 경기의 개선을 위한다면 통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통화 공급 확대 정책은 필요하다. 자, 주택 시장 가격을 올리더라도 실물 경기 개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 개선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통화 공급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논문의 보고서의 결과를 봤을 때도 앞으로 통화 공급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KDI 국책기관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 그것을 국가 정책에는 반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통화량이 줄어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어쨌든 통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택 가격 지수와 광의 통화량 M2와의 비교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선이 통화량 M2고요. 검은색 선이 바로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상향함에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는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늘어남에 따라서 주택 가격 지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보시면 M2의 통화량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량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높을 때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통화량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낮다 그러면 당연히 이 주택 가격 지수 통화량에 맞추기 위해서 수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통화량에 비해서 주택 가격 지수가 높다 그러면 당연히 또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시장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자,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통화량이 M2가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은 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결국에는 상승을 해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특별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공급이 확대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주택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실구주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주택을 한 채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에서 우리의 불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토마 피케티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토마 피케티라면 경제학자로 유명한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소득이 자산의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소득을 아무리 우리가 근로소득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실물 자산의 상승률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그렇다고 합니다. 통계상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실물 자산을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또 부동산의 좋은 지역, 어떤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투자할 만한 물건들 보여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팀장님, 첫 번째 물건 지역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지역은 이제 용산구의 원으로 일갑니다. 용산구는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뭐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투자처 1위로 따진다고 하면 강남을 제외하고는 용산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액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약간의 저렴한 비용으로 저가의 물량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요. 특히나 오늘의 일가 같은 경우는 현재 공공재개발에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요즘 인기가 좋죠. 공공재개발. 인기가 매우 좋은 이유는 어쩔 수 없이 각종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사업성을 보장하고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비도 지원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서 재개발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들을 활용해서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후된 지역이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도심에 주택 공급도 부족한 상황에 빨리 진행을 해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가지고 공급도 느리고 또 주택 시장도 안정화시키겠다는 내용이죠. 자, 그런 만큼 이 노후화가 된 지역에 이 원효로 일가라는 지역이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했는데요. 따라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재 가격이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던 지역은 대부분 전화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재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격이 떨어질까요?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현재도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공공재개발 지역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겠고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용산, 원효로 일가라면 투자 지역으로는 제일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한번 투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고요. 자, 일단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죠. 신축 다세대고요. 위치는 원효로 일가 공공재개발 신청했는 구역 내에 있습니다. 신축 다세대인데 매매가가 약 4억 중후반대로 형성이 돼 있고 전세가가 2억 중반대.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한 2억 정도를 투자해서 신축 다세대 공공재개발이 가능한 물건에다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관심을 가지시고 원효로 일가 공공재개발 가능 신축 다세대 궁금하거나 아니면 꼭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마음을 드신 분이 있다면 전화 주십시오.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효로 일가 물건 이외에도 2가지 물건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다음 물건 바로 지역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합정동입니다. 일단 마포구에 있는 합정동이고요. 여기도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한 10년 내에 10년 정도 지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재개발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빌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앞으로 향후 미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인 건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구나 할 것 없이 강변을 끼고 있는 구에 가장 비싼 지역은 바로 한강변 일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다세대 빌라를 샀는데 이게 나중에 재개발을 통해서 만약에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정동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교통 여건도 굉장히 좋고요. 또한 보시면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임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가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걱정할 것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개발이 되지 않고 그 중간에 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 어느 정도의 시세 상승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학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대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생들 수요,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또 직장이 옆에서 가깝습니다. 여의도, 영등포, 상암 DMC, 오른쪽 용산 밑에 내려가서 강남으로 가는 출퇴근을 이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입지 자체가 불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죠.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까지 자기 부동산으로 돈 벌지 않습니까? 그 저서를 보면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로케이션 다 입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 보시다시피 한강변에 있는 이 입지가 그냥 제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다 한번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원래 이쪽 지역이 일대가 신축 다세대가 없었습니다. 다 구축들밖에 없었는데요. 구축들보다 신축이 장점인 이유, 왜냐하면 객가격도 좀 낮고 투자하기에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어차피 재개발 본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는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구축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좀 머리가 좀 아픈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신축에 투자하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신축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자, 일단 가격대가 3억은 후반대. 지금 죄송하지만 투룸은 지금 다 없습니다. 그래서 1.5룸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1.5룸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억이 아니고요. 2억 후반대입니다. 2억 후반이고요. 전세는 2억입니다. 2억이라서 우리가 약 1억 언더의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합정동이라는 향후에 재개발이 기대되는 시세 차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지역에다가 신축에 1억 언더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2가지 물건 소개해드렸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 서울적번호 02-2638-3970 전화 주시면 저희가 궁금증 해결해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시장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수익률 저희가 물건들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도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꼼꼼하게 한 분 한 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목 팀장님을 통해서 조금 더 유쾌하고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싶다. 일부에서 전화 연결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 저희가 무료로 전화 도움 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 지금 전화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물건 고민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제가 지방 거주하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2주택자라 가지고, 네. 근데 또 자금은 조금 있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네. 투자할 때를 이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본대가 이제 다주택자가 이제 아무래도 취득세가 많이 문제가 요즘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 본대가 지금 저기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해서 네. 부산 강서구 지사동 쪽에 음, 그 2013년에 지어진 금강 펜트리움이라는 아파트가 이제 공시지가 1억 미만이고 뭐 투자 금액도 좀 작고 이렇던데 네네. 지금 여기 이제 갭 투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은지 싶어가지고요. 한번 전문가님한테 아, 네.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전화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강서구 지역으로 보고 계시고 지방에 거주하는 만큼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여유- 가덕도도 지금 뭐 얘기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런 약간 외곽지 지역도 이렇게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시청자님, 여유자금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실까요? 지금 한 4천 정도 되거든요. 4천만 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함께 듣고 계세요. 한번 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게 들리는데요. 네. 2주택자시라고요? 어떤 거요? 2주택자시라고요? 아, 네, 맞아요. 예, 투자를 잘 하시나 보네요. 네, 그리고 아, 지금도 이거 계속 세금이 얼마 나오든지 간에 일단 투자를 계속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투자하시는 데가 지방이라고 하셨는데 부산의 네. 강서구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강서구 지사동이거든요. 강서구 지사동요? 네, 지사동. 그죠? 강서구 아까 제가 앞전에 부동산 시황에서 말씀드렸을 때 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서구가 지금 굉장히 오름폭이 높습니다. 네. 예, 오름폭이 높고 지사동이 여기 있네요. 지사동이 네. 전체적으로 좀 볼게요. 네. 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시가 1억 미만으로 보신다 그랬었죠. 취득세 때문에. 네, 맞아요. 예, 아무래도 취득세 때문에 조정지에다가 뭐 투자를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테고 또 아무래도 2주택자시면 하나 더 투자를 하시게 되면 조정지가 아니더라도 세금이 취득세가 좀 높게 나오죠. 네. 1억 미만으로 이제 보신다고 했는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네. 갭 투자를 하시는데 자금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한 4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지사동은 그러면 4천만 원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지역인가요? 네, 지금 보니까 한 매매가는 한 1억 3, 4천 정도 되고 예. 전세가가 한 1억에서 뭐 많이 받으면 1억 1천 정도는 또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알아봤어요. 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네요. 네, 여기 아무래도 뭐 지방이다 보니까 뭐 네, 신축인데 이 지방이라서 정도 가격이라 그런가요? 이게 나중에도 이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것도 걱정되긴 한데 잘 모르는 동네라 사실은. 예. 아파트가 20평대인가요? 네, 20평대. 20평대요. 20평대가 지방이지만 그래도 광역시입니다. 부산에 있는 광역시고 네. 광역시에 있는 변두리 지역이라고 하지만 1억대의 가격이라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찾아보기 네. 힘든데 굉장히 잘 찾으신 것 같고요. 뭐 어플을 네. 이용하시는지 뭘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찾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가덕도라는 이 호재가 또 있네요. 네, 일단 맞아요. 가족도 네, 뭐 관심을 대한민국이 다 가져가지고. 알고 있죠. 전국에서 관심을 네.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거리는 얼마 안 돼 보입니다. 뭐 한 2,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볼게요. 자, 안쪽을 좀 들어가 보면 제가 이게 여기 있네요. 아파트 이름이 뭐라 그러셨죠? 금강 펜트리움이요. 금강 펜트리움요. 예, 여기 있네요. 네. 자, 여기 금강 펜트리움 딱 보니까 왼쪽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네, 중학교도 맞아요. 있습니다.
네, 중학교, 초등학교 다 그리고 아래쪽에 또 명동지구 일반 산업단지라고 있네요.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여기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업단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산업 단지이기 단지 때문에 쪽이에요.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아파트가 3개가 있네요. 3개가 다 있는데 이게 가격들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1억대 중반 정도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강서구가 굉장히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께서 1억 미만의 물건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좀 젊으시니까 제가 좀 더 풀어볼게요. 우리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산 가격이, 실물 가격이 M이 요게 통화량이고요. P가 네. 가격인데요. 네. 통화량이 계속적으로 지금 많이 풀리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통화량이 네. 많이 풀리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비례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계속 통화량이 이렇게 풀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주택 가격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상승을 한다.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요. 서울이나 우리가 꼭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주요 광역시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네. 수도권이나 할 것 없이 지방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부분들의 주택 시장의 가격들이 다 상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당연히 우리가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주택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가지고 네. 계신 분들도 나중에 양도세를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물론 충분히 네. 보유세도 생각한다는 것은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 하나라도 더 가져가셔서 다주택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네. 이익을 많이 남기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 같고요. 이게 네. 제가 이걸 보니까 일단은 일자리도 많고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또 살기가 좋은 곳일 것 같아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뭐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기 아파트에 대한 자부심도 높으실 것 같고요. 살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실수요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실수요가 그만큼 네. 받쳐준다는 것이고 만약에 가격이 지금 현재 1억 중반, 1억 뭐 초중반이라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가격이라 그러면 지금 바닥을 찍은 것 같고요. 네. 2013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013년에 만약에 이게 됐으면 지금 현재 이 가격이면 거의 건축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를 사놓으시면 만약에 매수를 해놓으시면 분명히 향후에 한 몇 년 지나서 봤을 때는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지금 현재도 부산의 강서구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 규제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나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이라 그러면 1억 언더라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투자를 하셔가지고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향후 양도세를 생각하더라도 또 보유세를 생각하더라도 투자해서 하나 해놓으시는 게 더 수익을 안겨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이게 공시지가 1억 원인데 네. 그러면 이게 제가 등기를 언제까지 치면은 되나요? 등기는요. 제가 네. 알기로는 일단 한 4월 달쯤이나 5월 달쯤에 주택 네. 공시 가격 조사를 해요. 근데 기준 시점은 2020년, 그러니까 2021년 1월로 잡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게 발표가 되기 전에, 발표가 돼서 공표가 되기 전까지는 등기를 치시더라도 그 이전 연도에 공시 가격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 6월 달 전까지, 그러니까 5월 달 전까지 안전하게는 5월 달 전까지 등기를 치시면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6월 달이 지나면 안 되니까요. 그 점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투자 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자세하고 깔끔한 상담 도움 주셨습니다. 매수해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요. 내년 6월 이전까지 좀 해결해 보셔야 될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상봉동 한일 서너스빌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구리 다산동이나, 네. 풍납동으로 이사를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좀 좋을까 싶어서요. 이주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쌍봉동의 한일 서너스빌을 매도한 후에 구리 가산동이나 뭐 풍납동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시기에 괜찮을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한일 서너스빌에 계신다고요? 거주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네, 입주할 때부터 2003년도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뭐 비과세는 당연히 받으시는 거고요. 네, 예. 한 주택이신 거죠? 네네. 네, 비과세니까 괜찮고. 근데 여기 망우역 있는 곳이죠? 여기 한일 네, 서너스빌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뭐 비록 주상복합이긴 하지만 가격도 많이 네. 올랐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살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죠? 편하고 좋아요. 네, 이쪽 일대가 뭐 마트도 뭐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 할 것이 다 있고요. 네네. 이게 뭐 지금 계속 여기 재정비 촉진 지구거든요. 그래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이쪽 일대에 네. 뭐 GTX도 들어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GTX 네. B 노선이죠. 망우역을 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살기는 좋은 곳입니다. 근데 꼭 이 지역을 떠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너무 오래 살아서 수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예. 다산동 새 아파트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새 아파트 좋죠. 예. 새 아파트 가보면 눈 돌아갑니다. 살고 싶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구리 쪽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네. 거주는 서울에 하고 계시고요. 네. 구리 쪽으로 이사를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조선 시대에 네. 정조 시절입니다. 1700년대인데요. 그때 조선조 시대 때 이제 정약용이라고 뭐 당대 최고의 지성이죠. 정약용이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약용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강진에 유배가 가셨을 때 한 네. 10여 년간 이렇게 유배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인도 보기 힘들고 자식들도 보기 힘들잖아요. 서울에서 강진까지 그 시절이었으면 얼마나 가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서울에서 한양에서 이제 그 아내분께서 이제 자기가 시집 올 때 그 비단 폭이 있습니다. 그 치마가 있죠. 치마를 이제 보냈어요. 그 네. 외로움을 그 그리움을 담아서 이렇게 정약용 남편한테 이렇게 보내니까 네. 정약용 그 대학자죠. 이분께서 하피첩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냅니다. 그 비단 치마를 이렇게 책으로 접어가지고 책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요. 서울에 네. 편지를 보내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께 어떤 내용을 보내냐 하면 뭐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근검 절약해라, 근검해라 뭐 등등의 본인은 뭐 도박도 좀 했지만 그렇게 보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절대 한양의 사대문을 벗어나지 마라. 이 사대문을 벗어나는 순간 너희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하고 시대의 감각에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절에도 서울 수도 한양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서울에서 구리로 가신다면 앞으로 들어오시기도 힘들 거고요. 굉장히 네. 네. 좋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다 전체적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서울이 가장 많이 오를 것이고요. 그리고 네. 주변이 오르게 될 것이니까 나중에 향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러면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옮기셨으면 좋겠고 아까 두 번째로 이제 풍납동을 얘기를 하셨죠. 네네. 풍납동에 특히 뭐 봐두신 아파트가 있기는 하신 겁니까? 아니요, 지인이 그쪽으로 오는 게 괜찮다고 해서. 예. 상대적으로 풍납동은요. 일단 급지를 보시면 중랑구보다 송파구가 급지가 상당히 높죠. 네. 예. 한번 결정된 급지는 그러니까 1급지, 2급지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상급지에 대한 급지들은 이 서열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열이 안 바뀌어요. 근데 위에 보셨던 지금 살고 계시는 한일 서너스빌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아무리 편의시설이 좋고 다 살기에 좋다고 하지만 네. 여기 이 풍납동 일대가 훨씬 더 살기가 좋고 그리고 가격이 높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고요. 그 네. 잠실 일대 자체가 일자리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또 한강변 일대고요. 거기다가 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고 특히나 아산병원도 옆에 있기 때문에 혹시 시청자님께서 나중에 연세가 좀 더 든다고 하시면 굉장히 병원을 자주 찾게 되시겠죠. 아무래도. 그럴 때 이제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가장 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 번째 안에 드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병원이 있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으로 차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재건축 향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집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실거주에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향후에 투자 가치를 생각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오른 지역에 가시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미래 가치가 있는 좀 오래된 아파트들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내가 들어갈 때 힘들지만 리모델링 좀 하면 그냥 새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뭐 구조만 좀 바꾸기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인테리어를 좀 해가지고 새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을 거고요. 특히나 근데 그 상봉역 앞에 망우역 앞에 있는 한일 서너스 빌에서 이쪽으로 옮기기에는 조금 더 비용이 들 겁니다. 아무래도. 근데 그 정도 비용을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자금적인 여력이 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자금 여력은 되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저는 그냥 풍납동으로 이사는 가시는 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향후 미래 가치를 봤을 때도 풍납동으로 이사 가시는 게 훨씬 좋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궁금증 많이 풀리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또 더 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 빠르게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우리가 3주택자인데요. 네. 그 전농 9구역을 매도를 해야 되는지, 3주택 중에는 네. 한 주택이 분양권입니다. 네. 그 분양권이 내년 7월 달에 입주기 때문에요. 네, 네. 그거를 취등록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네. 그 3주택 하는데 조금 절세를 할까 해서 전농 9구역을 갖고 있는 걸 매도를 할까 생각 중인데,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시간이 그리고 많지가 않아서 3주택, 네, 네, 네. 3주택 중에서 네. 마포 용강 내면이 있는데 그 강이 보이고 좋고 42평짜리인데요. 네, 네. 그거를 매도하고 용산 이천동의 강천 아파트로 이사를 해도 억울하지 않을까 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가장 먼저 동대문구 전농 9구역 매도할지 말지부터 도움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좀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보유세 부분이 많이 걱정은 되실 겁니다. 그죠? 예. 예,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고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지금 고가의 아파트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보유세는 좀 굉장한 압박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전농 9구역이잖아요. 네. 전농 9구역이 사업 진행이 굉장히 좀 느렸었는데 이게 2004년도인가 아마 구역 예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겁니다. 기본계획상으로. 근데 이제 지정됐다고요? 예, 2004년도에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쪽 일대가 빨리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공공재개발도 신청을 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동대문구청이죠. 동대문구청하고 협의가 굉장히 빨리 진행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여기 바뀔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바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거를 처분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한다고요? 예, 가급적이면 갖고 가시는 게 보유세 부분이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갖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용강 레미안에서 이제 강촌 아파트로 이동하신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마포보다는 용산이 훨씬 더 입지적 가치가 높습니다. 상급지입니다. 예. 그죠? 그리고 용강 레미안보다 강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코롱이나 더불어 가지고 뭐 리모델링도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가치로 봤을 때도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마포에는 강이 보이고 용산에는 강이 안 보이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살기에는 뭐 용강 레미안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향후 입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용강 레미안보다는 동부 이촌동 전통적인 부촌이죠. 이촌동이 훨씬 더 오름폭이 클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옮기신다 그러면 용산으로 이촌동으로 옮기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농 9구역 가급적이면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용강 레미안에서 강촌 아파트로 이사하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면요.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가 상담 자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죠.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